은퇴 후 첫 번째 겨울이었습니다. 62세인 저와 동갑인 아내 순옥이는 35년간 살던 집 거실에 앉아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40년간 교사로 성실히 일하고 모은 돈이 통장에 5억 원. 연금까지 합치면 여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여보, 우리 이제 뭐 하며 살까? 순옥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글쎄,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멍하니 대답했어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베트남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푸른 바다와 저렴한 물가, 그리고 한국인들이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저기 좋아 보이네. 순옥이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베트남이? 응, 날씨도 따뜻하고 물가도 싸고. 우리 돈으로 거기서 살면 왕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5억으로 평범하게 살아야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베트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블로그도 읽어봤죠. 여보, 이거 봐. 순옥이가 컴퓨터 앞에서 저를 불렀어요. 뭔데? 베트남 다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부부 이야기야. 3억으로 집도 사고 카페도 차렸다고 해. 정말? 제가 놀라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베트남 다낭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자리한 카페 사진이 있었어요.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였는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옥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페 운영해 본 적도 없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배우면 되지. 그리고 거기는 인건비도 싸고 임대료도 저렴하다고 하던데. 며칠 동안 더 알아본 결과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베트남의 물가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특히 다낭은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한국 음식이나 카페 사업이 잘 된다고 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가볼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진짜? 순옥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일단 여행 겸 한 달 정도 가서 살아보자. 그래서 괜찮으면 이민을 하고.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여기서는 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베트남행을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계획을 말하자 반응이 엇갈렸어요. 아버지, 갑자기 베트남이라니요? 큰아들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안 돼? 아버지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고 싶어.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은데요. 며느리 혜진이도 우려를 표했어요. 일단 한 달만 가볼 거야.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돌아올 거고. 순옥이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일만 하며 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베트남 이민을 준비하면서 여러 정보를 수집했어요. 특히 다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조언을 구했죠. 베트남 생활이 어떤가요? 제가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렸어요. 정말 좋아요. 날씨도 따뜻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한 교민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사업은 어떤 게 좋을까요? 카페나 한국 음식점이 가장 무난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거든요. 다른 교민이 친절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집값은 어느 정도인가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좋은 곳에 빌라를 사도 1억 정도면 충분해요. 또 다른 교민의 답변이었어요. 모든 정보가 희망적이었습니다. 5억이면 집도 사고 사업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2개월 후 저희는 드디어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죠. 여보, 정말 잘 될까? 순옥이가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잘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용기 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데. 제가 순옥이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4시간 반의 비행 끝에 다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푸른 하늘이 저희를 반겨줬어요.
한국의 추운 겨울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와, 정말 따뜻하다. 순옥이가 감탄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다낭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가와 깨끗한 도로,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까지. 여보, 여기 정말 좋네.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게. 왜 진작 안 왔을까? 순옥이도 동의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는데 발코니에 나가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정말 천국 같아. 순옥이가 두 팔을 벌리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한국인이 운영한다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베트남에 온 첫날이니 현지 교민의 조언을 듣고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베트남 이민을 생각하고 있어서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요즘 한국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사신 지는 지 오래되셨어요? 순옥이가 물었습니다. 5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사업은 어떠세요? 잘 돼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한국 음식을 찾거든요. 그리고 현지인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손님이 꾸준해요.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베트남 이민이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았거든요. 베트남에서의 첫 주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따뜻한 날씨 속에서 해변을 산책하고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거든요. 여보, 여기 물가 정말 싸네. 순옥이가 시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와서 말했어요. 얼마나 샀는데? 이 많은 걸 사도 3만 원도 안 했어. 한국 같으면 10만 원은 나왔을 건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해산물까지 정말 저렴했거든요. 며칠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집을 알아보기로 했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니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베트남 직원이 있었어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바다가 보이는 빌라를 원해요. 예산은 1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 그 정도면 정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어요.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간 집은 정말 놀라웠어요. 3층 빌라에 수영장까지 있는 집이었는데 가격이 8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 집 어때? 순옥이가 수영장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집이야. 제가 답했어요. 바다도 바로 앞에 있고 교통도 편리해요. 시내까지 차로 10분이면 가요. 중개소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집은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해변가에 바로 붙어 있는 2층 빌라였는데 발코니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이 집은 얼마예요? 9천만 원이에요. 작년에 지은 신축이라서 상태가 정말 좋아요.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 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이 집으로 하자. 나도 이 집이 제일 좋아. 순옥이도 동의했습니다. 계약을 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베트남에서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고 필요한 서류도 많지 않았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베트남 주민이 되신 거네요. 중개소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을 산 후 저희는 사업 아이템을 고민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지만 결국 카페를 하기로 했어요. 여보, 카페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 나도 그래. 커피 내리는 거 정도는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다낭 시내 중심가에서 카페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좋은 자리가 있었어요. 여기 어때? 순옥이가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위치가 정말 좋네.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거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서 카페를 하고 2층에서 살 수도 있는 구조였죠. 임대료는 얼마예요? 제가 건물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월 100만 원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서울 강남에서는 이런 위치에 이런 크기면 월 500만 원은 받았을 거예요. 계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카페 자리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를 들여놓으면 됐죠. 카페 인테리어를 위해 현지 업체를 알아봤어요. 베트남 목수들의 실력이 생각보다 좋았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어떤 컨셉으로 하실 거예요? 한국 스타일로 하고 싶어요.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으로요. 알겠습니다. 한국 카페 사진 몇 장만 보여주시면 비슷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인테리어 견적을 받아보니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한국에서 같은 규모로 하면 1억은 들었을 텐데 정말 저렴했어요. 여보, 이럼 정말 돈 안 들고 카페 할 수 있겠네. 순옥이가 기뻐했어요. 그러게. 이래서 다들 베트남으로 오나 봐.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는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낭에 있는 다른 한국인 카페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커피 기계 사용법은 어렵지 않아요. 며칠만 연습하면 금방 배워요. 그 사장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원두는 어디서 사요? 현지에서 나는 베트남 원두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요. 한국 관광객들도 베트남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메뉴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순옥이가 물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는 필수고요. 베트남 전통 커피인 카페 수아다도 꼭 넣으세요. 현지인들이 많이 찾아요. 한 달 후 드디어 카페 인테리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한국의 세련된 카페 못지 않았거든요. 와, 정말 멋지다. 순옥이가 완성된 카페를 보며 감탄했어요. 우리가 정말 카페 사장이 됐네. 저는 뿌듯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다낭 카페로 정했어요. 단순하지만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었죠. 개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설렜어요. 나이가 들어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가슴 뛰기도 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순옥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렇게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어. 제가 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삶이 장밋빛으로만 보였거든요. 카페 개업을 일주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는 남자가 저희 카페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호고 제 아내 순옥입니다. 곧 개업하신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박민철이라는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를 아셨나요? 순옥이가 물었어요. 한국인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작아서요. 새로 오신 분들은 금방 소문이 나죠. 그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베트남에서 사업한 지 10년 됐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좋은 기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박민철이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무슨 사업이세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 주력이에요. 베트남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희는 카페 운영이 처음이라 다른 사업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순옥이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카페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나중에 자금의 여유가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거든요. 박민철은 그날 그냥 인사만 하고 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자주 저희 카페에 들렀어요. 카페 개업 첫날 박민철이 꽃다발을 들고 축하하러 왔어요. 개업 축하드려요. 앞으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박민철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순옥이가 고마워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제법 많이 왔어요. 근처에 있는 한국인들과 한국 관광객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였어요.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한 한국인 관광객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제가 기쁘게 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카페 운영이 궤도에 올랐어요.
매일 순수익이 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베트남 물가를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죠. 여보,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 순옥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대로 계속하면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박민철이 또 찾아왔어요. 박민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꾸준히 와주세요. 실력이 좋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실 때 제가 하는 사업 한번 보러 오실래요? 무슨 사업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순옥이가 관심을 보였어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데 정말 확실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날 오후 저희는 박민철을 따라 그의 사무실에 가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사무실이었고 직원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회사예요. 박민철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회사네요. 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결과죠. 이제는 현지에서도 꽤 알려진 회사가 됐어요. 사무실 벽에는 여러 건설 프로젝트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와 리조트 사진들이었죠. 이 프로젝트들을 다 하신 거예요? 순옥이가 물어보았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완공한 프로젝트들이에요. 투자자들은 평균 300% 이상의 수익을 얻었어요. 300%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워낙 급성장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다낭은 관광도시로 개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박민철은 컴퓨터로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베트남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마지막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박민철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호기심에 물어보았습니다. 다낭 해변가에 고급 리조트를 짓는 프로젝트예요. 정부 허가도 다 받았고 이미 50% 정도 공사가 진행됐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웅장한 리조트였어요.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최고의 위치였죠. 투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순옥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소 1억 원부터 가능해요. 1년 후 리조트가 완공되면 300% 수익을 보장해 드려요. 300%면 1억이 4억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계산해서 물었어요.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서 보장해 드려요. 만약 약속한 수익이 안 나오면 원금과 이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보상해 드릴게요. 정말 확실한 건가요? 순옥이가 의심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여기에 제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100% 확신이 없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박민철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과거 프로젝트 성과도 좋아 보였거든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 거? 제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옥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 너무 좋은 조건 같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300%라니 이런 게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베트남 경제가 정말 급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우리 집값도 벌써 2억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야.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카페 수익만으로는 평범하게 살 수는 있지만 정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에는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박민철의 제안대로 하면 4억을 벌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민철이 다시 저희 카페에 찾아왔어요. 사장님들,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박민철이 기대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큰 돈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순옥이가 물었습니다. 어제 다른 투자자분이 2억을 투자하셨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1억만 모으면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그렇군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사장님들한테만 더 좋은 조건을 드릴게요. 박민철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원래는 1년 후에 300% 수익을 드리기로 했는데
사장님들은 6개월 후에 400% 드릴게요. 400%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1억 투자하시면 6개월 후에 5억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민이 됐어요. 6개월 후에 5억이라니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왜 저희에게만 특별한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순옥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들이 처음 베트남에 오셨을 때부터 봐왔는데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들 같았거든요. 그리고 카페도 정말 잘 운영하시고요. 박민철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아요. 카페 운영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저는 걱정이 돼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투자금은 6개월 후에 5배로 돌려받으시니까 그때 카페 운영자금은 충분히 확보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 투자금을 찾아가실 수 있어요. 박민철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순옥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계약서에 명시해 드릴게요.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기울었어요. 언제든 원금을 찾을 수 있다면 위험이 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 결정하시면 계약서를 바로 작성해 드릴게요. 박민철이 압박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 저는 순옥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글쎄, 언제든 원금을 찾을 수 있다니까 해볼까? 순옥이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1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카페 운영으로 모은 돈과 집 살 때 남은 돈을 합쳐서 간신히 1억을 만들었죠. 현명한 선택이세요. 6개월 후에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박민철은 기뻐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정식으로 진행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고 모든 조건이 명시됐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베트남어로 된 계약서였는데 박민철이 통역해 주었어요. 여기에 투자금 1억 원, 6개월 후 5억 원 지급, 그리고 언제든 원금 회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박민철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1억 원을 박민철의 회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제 6개월만 기다리시면 돼요. 정말 좋은 투자를 하셨어요. 박민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옥이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잘한 걸까? 잘한 거야. 6개월 후에는 5억이 생기는 거잖아. 제가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럼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그날 밤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6개월 후에 5억이 생긴다니 베트남에서 정말 왕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첫 달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박민철은 가끔 카페에 와서 공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정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민철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순옥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두 번째 달까지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박민철은 계속 좋은 소식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달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달이 되자 박민철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자주 카페에 와서 공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는데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여보, 박민철 씨 요즘 안 보이네. 순옥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바쁜가 보지. 큰 프로젝트 진행하니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저희가 먼저 연락해 봤어요. 여보세요, 박민철 씨? 아, 사장님.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 못 드렸네요. 박민철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조만간 뵙고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후로도 박민철은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요. 이상해. 왜 이렇게 연락을 피하는 걸까? 순옥이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좀 이상하긴 해. 한번 사무실에 직접 가볼까? 제가 제안했어요.
다음 날 박민철의 사무실에 갔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여기 왜 아무도 없지? 순옥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건물 관리소에 물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무실 한 달 전에 이미 빠졌어요. 관리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임대료를 못 내서 강제로 계약 해지됐어요. 저희는 급하게 박민철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여보, 이거 사기 아니야? 순옥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아직 단정하지 말자.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계속 박민철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한국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혹시 박민철이라는 사람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곧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저도 당했어요. 박민철한테 속으신 거예요. 저도 2억 날렸습니다. 그 사람 벌써 한국으로 도망갔어요. 저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1억 원을 완전히 날린 거였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 순옥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베트남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외국인 사기 사건은 처리가 어렵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럼 저희 돈은 못 돌려받는 건가요? 순옥이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범인이 이미 베트남을 떠났으니까요. 한국 대사관에도 가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민사 문제라서 대사관에서 직접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사가 설명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해볼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 가능성도 낮아요. 저희는 완전히 막막했어요. 1억 원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은 돈을 계산해 봤어요. 여보, 우리한테 돈이 얼마나 남았지? 제가 물었어요. 카페 운영비로 쓸 돈 빼고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 순옥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국에 있는 돈은? 우리 돈 다 가지고 온 거라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어. 저희는 정말 막막했어요. 베트남에 온 지 반년 만에 전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거였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철 사기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지 일주일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카페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은 거였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월 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와서 말했어요. 200만 원이요? 지금의 2배잖아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요즘 이 지역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다른 곳도 다 비슷한 가격이에요. 계약서에는 1년간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옥이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아, 그 계약서는 무효예요. 베트남어로 된 부분을 보시면 임대료 조정 조항이 있어요. 저희가 베트남어를 몰라서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월 200만 원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임대료를 올리시면 저희가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건물주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카페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어디든 임대료가 비쌌거든요. 카페 기물들을 팔아봤지만 사온 가격의 3분의 1도 받을 수 없었어요. 이 기계 얼마에 팔 거예요? 중고업자가 물었습니다. 200만 원에 샀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0만 원 드릴게요. 50만 원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제가 항의했습니다. 중고는 원래 그래요. 싫으면 다른 곳에 가보세요. 다른 곳에 가봐도 비슷했어요.
결국 저희는 3천만 원어치 기물을 800만 원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를 정리하고 나니 생활비가 더욱 부족해졌어요. 매달 집 관리비와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더 이상 수입이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순옥이가 걱정했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어. 하지만 나이가 많은 저희를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젊은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어느 식당 사장이 말했어요. 언어도 문제였습니다. 베트남어를 할 줄 몰라서 현지인들과 소통이 어려웠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저희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남은 돈이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야? 순옥이가 불안해했습니다. 아직 집이 있잖아. 집을 팔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집을 팔려고 알아보니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작년에 9천만 원에 사신 집이 지금은 6천만 원 정도예요. 6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나 떨어졌다고요? 순옥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집을 팔려면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내야 했어요. 세금과 수수료를 빼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 정도네요. 중개업자가 계산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집을 5천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집을 팔고 나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호텔비는 너무 비쌌고 월세 집을 구하려고 해도 보증금이 부족했어요. 결국 저희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고시원 같은 좁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고시원 사장이 말했습니다. 식사는 포함인가요? 아니요, 방만 제공해요. 공동 부엌은 사용할 수 있어요. 나이 먹고 이런 좁은 곳에 들어간다는 게 정말 서글펐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벽장이 전부였어요. 여보,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순옥이가 침대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저는 자책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이 결정한 일이잖아.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남은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집 한 돈 5천만 원에서 고시원비 선납으로 3개월치 15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생활비로 쓸 돈까지 빼면 4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씩 들면 3년 정도? 순옥이가 대답했습니다. 3년 후에는 정말 어떻게 하지? 저희는 막막함에 빠졌어요. 이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한국으로 돌아갈 돈도 없었거든요. 좁은 방에 들어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매일 좁은 방에서 지내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여보, 오늘 밥은 뭐 해 먹을까? 순옥이가 공동 부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요즘 그것도 사치스러워. 제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매일 라면과 값싼 반찬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베트남에 막 왔을 때의 여유로운 생활이 꿈만 같았어요. 그날 오후 옆방에 있는 다른 한국인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저씨, 혹시 박민철이라는 사람 아세요? 옆방에 사는 30대 남성이 물었습니다. 박민철요? 알죠? 저희를 속인 사기꾼이에요. 제가 쓰라린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 사람이 또 한국인들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더라고요. 이번에는 가상화폐 투자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아직도 베트남에 있어요? 순옥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에서 원격으로 하고 있대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희를 속이고도 모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니.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이미 여러 명이 신고했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서 베트남 경찰로는 어렵대요. 저희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박민철을 처벌할 방법도 없고 잃은 돈을 되찾을 방법도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순옥이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자꾸 어지러워. 순옥이가 벽에 기대며 말했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병원비가 아까워. 그냥 약국에서 약이나 사자. 하지만 약국 약으로는 소용없었어요. 순옥이의 어지럼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병원에 갔는데 진단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고혈압이 심하시네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약을 꾸준히 드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병원비와 약값으로 10만 원이 나갔어요.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순옥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한국으로? 갈 돈도 없는데. 자식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보자. 저희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베트남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만 말했어요. 사기를 당한 것도 이렇게 좁은 방에 사는 것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에게 전화하기가 두려웠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아버지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베트남 생활은 어떠세요?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우리가 사기를 당했어.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기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민수는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좁은 방을 구해서 지내고 있어. 얼마나 좁은 방에 사시는 건데요? 나이 드시고 힘드시게. 전화 너머로 민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미안하다.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비행기표 사드릴게요. 고맙다, 아들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생겼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비행기표 예약해 드릴게요. 그날 밤 저희는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1년간은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순옥이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응,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5억 원을 들고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 거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국에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아들 민수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요. 민수가 전세금을 대줘서 가능한 일이었죠. 어머니, 오늘 병원 진료 어떠셨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들러 물었습니다. 의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순옥이가 답했어요. 다행이네요.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순옥이의 고혈압은 한국에 돌아와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인 것 같았어요.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제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내가 전세금까지 대줘서.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민수는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요. 저희 상황을 전혀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줬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노후 자금으로 모은 5억 원을 날리고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야?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글쎄, 우리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답했어요.
청소 일이라도 하자. 자식들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어. 저희는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다행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과 청소원 일을 구한 거였어요. 아버님은 경비실에서, 어머님은 청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간 근무로 하루 8시간이에요. 두 분이 하시면 월 300만 원 정도 되실 거예요. 300만 원이면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어요. 민수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일을 시작한 첫날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경비원 일을 한다는 게 서글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아저씨,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같이 일하는 다른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64세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와,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죠.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정말 그랬어요. 베트남의 그 좁은 방에서 생활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나았습니다. 순옥이도 청소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여보, 일이 힘들지 않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움직이니까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 같아. 순옥이가 웃으며 답했어요. 3개월 후 저희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들아, 이제 우리가 월세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세금 빌린 거 미안해서. 우리가 월세로 나가서 살게.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계속 사세요. 아니라. 우리도 자립해야지. 계속 내게 짐이 될 수는 없어. 민수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저희 결정을 존중해 줬어요. 6개월 후 저희는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집이구나. 순옥이가 기뻐했습니다. 그래. 비록 작지만 우리 집이야. 베트남에서 살던 바다가 보이는 빌라와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1년이 지나자 저희 생활은 완전히 안정됐어요. 300만 원씩 벌어서 생활비와 월세를 내고도 조금씩 저축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후회되지 않으세요? 무엇이? 제가 물었어요. 베트남 간 거요. 5억 원 날린 거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후회되긴 하지. 하지만 배운 것도 있어.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그랬어요. 베트남에서의 경험이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가족의 사랑, 건강,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순옥이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여보, 생각해보니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 베트남에서는 돈이 많아도 불안했잖아.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이 편해. 맞는 말이었어요. 베트남에서는 5억 원이 있어도 항상 불안했어요. 사기를 당할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3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마음은 훨씬 평온했어요. 요즘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도 친해졌어요. 경비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주민들이 인사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밝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경비원 일이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당해요.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돈이니까요. 저희 이야기가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조금씩 알려졌어요. 사기를 조심하라는 경고의 의미로요. 가끔 베트남에 있는 교민들에게서 연락이 와요. 아저씨, 베트남에서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한 교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돼요.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저희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는 68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잃은 5억 원은 아직도 아깝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가족의 사랑, 일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이야기가 노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 욕심보다는 작은 행복을 추구하시길, 그리고 달콤한 투자 유혹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처럼 늦게라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미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써주시고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